그냥 믹싱해서 보시죠. 먼저요, 이건 여러 선배님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소형 신축주택이요, 이게 쪽수로 말한다면 15쪽입니다. 소형 신축주택과 해당 주택인 수도권 밖에 소재한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했다면 주택수에도 안 넓게, 이급할 때 중고 안 할게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신축 소형 주택은 24년 1월 10일부터 27년 12월 말까지 준공이 되고 취득을 해야 돼요. 취득과 준공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하지만 수도권 밖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해당 주택이 2004년 1월 10일부터 26년 12월 말까지만 취득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신축 소형 주택은 취득과 완성이 돼야 돼요. 예. 그 다음에 해당 주택이 아파트는 안 됩니다.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해줄게. 그럼 많은 선배님들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뭐야? 라고 또 설명이 필요하겠죠.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건축법의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주택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소형주택, 소위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원룸형 주택이죠. 두 번째가 단지형 연립주택, 세 번째가 단지형 다세주택인데요. 나중에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러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다른 주택과 함께 신축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주택은 소형주택과 같이 혼합해서 못 짓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소형주택의 종류가 뭐냐는 얘기죠. 원론적으로 전용면적이 60평방미터 이하일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주택이 호세대별로 30평방미터 미만이라고 한다면 주방, 화장실 따로 독립되고 방은 한 칸만 있어라. 만약에 30평방미터 이상이라고 한다면 안에 침실은 3개 이하로만 지어라. 그렇지만 어떤 경우든 그 건물 전체에 침실 2개 이상은 3분의 1을 초과해서 못 짓는다. 그 다음에 해당 주택은 지하실 파산은 안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단지형 연립주택은 원칙적으로 연립주택의 정의가 뭐예요? 건축법 벌표 1억, 시행령 별표 1에 주거 목적용으로 쓰는 주택의 층수는 지상층수가 몇 층 이하일 것? 4층 이하일 것. 주택으로 쓰는 연면적이 얼마일 것? 660평방미터를 초과할 것. 다세대는 뭐예요? 주택으로 쓰는 지상층수가 4층 이하일 것. 그 다음에 주택으로 쓰는 연면적이 얼마일 것? 660평방미터, 200평 이하일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한다면 많은 선배님들이 아마 곤욕을 치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다가구 주택이요. 그게 제일 애가심이에요. 제가 최근에 다가구 주택 하나 신고를 했어요. 했는데요. 지하층이요, 1층이 사진관이래요. 근데 로드뷰를 아무리 봐도 사진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외관상으로 이렇게 1층, 2층, 3층. 2층, 3층인데 3층이 보통 집이 보통 2.5m잖아요. 그 뒤에 그 집은 외관상으로 봤을 때 약 5m쯤 돼요. 층고 높이가. 예.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많은 선배님들이 다가구 주택은 원론적으로 시행령 150은 15항에서 규정하고 있죠. 각각 구분 구획된 한 호를 뭘로 본다? 한 주택으로 본다. 즉 무슨 뜻이에요? 다가구는 원칙적으로 뭘로 보겠다? 공동주택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단서에 다만 일괄해서 양도하거나 취득할 때는 단독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시행령 163 2항제 1호에 있죠. 다가구 주택을 주택수 계산할 때 어떻게 할 거냐? 2주택, 3주택 평가할 때 어떻게 해요? 155조 15항을 준용해라. 다만 일괄 양도할 때 단독인 1주택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는 본인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 의심을 가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선배님들이
다가구 주택을 만약에 혹여라도 수임을 하시게 된다면 맨 처음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로드뷰를 보십시오. 그 다음에요. 로드뷰 보시면 꼭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일까요? 가스 계량기요. 가스 계량기를 헤아려 보세요. 그 다음에 혹여라도 옥탑이 눈에 보인지를 보세요. 옥탑은 뭘로 봐야 돼요? 항공사진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예전에 많이 듣던 게 옥탑의 원래 목적은 뭐예요? 광고탑, 승강기 탑, 물탱크실 일반적인 창고로 쓰는 경우대 해당 건축물 건축 면적의 몇 분의 몇을 초과하면 안 돼요? 8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돼요. 근데 있는 주택들이 거의 대부분이 8분의 1 초과 안 한 건 맞습니다. 근데 90년도 후반기부터 지상에 있는 옥탑의 물탱크를 다 없애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왜? 인천에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물탱크에 집어넣어버렸거든요. 예, 범죄의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걸 싹 제거를 하겠어요. 예, 물탱크를 제거했어요. 그 공간이 보통 한 대여섯, 서너 평쯤 돼요. 그거 아깝잖아요. 거기다 뭘 집어넣어요? 가스 보일러 넣어요. 수도 넣어요. 전기 집어넣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람이 살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8분의 1을 초과 안 했지 않느냐? 안 됩니다. 보험 판례도 있어요. 그 용도로 쓸 때 8분의 1을 초과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 용도를 안 쓰고 다른 용도 주거용으로 쓰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뭐 하겠다? 층수에 넣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러면 건축법 시행의 별표 1에 다목에 다가구 주택의 범위가 뭐예요? 첫 번째, 한 동의 가구 수가 몇 개 이하일 것? 19가구 이하일 것. 그럼 왜 19가구일까요? 20세대 이상이 되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주택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건 건축법이기 때문에 19가구 이하일 것. 지상에 주거용으로 쓰는 층수가 몇 층일 것? 3층 이하일 것. 세 번째, 해당 주거로 쓰이는 연면적의 합계가 얼마일 것? 660평방미터 이하일 것. 그러니까 다가구가 무엇과 서로 왔다 갔다 해요? 서로 소통을 해요? 다세대하고 소통을 하죠. 연립하고는 소통을 못해요. 왜? 연립은 660평방미터 초과거든요. 다세대는 4층 이하고 660평방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다가구와 다세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을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더니만은 전기 계량기가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10중 8구 6세대가 살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층이 너무 높아요. 가봤어요. 가봤더니만은 다락방을 만들어 놨더만요. 근데 다락방이 3층에서만 올라가는 계단으로 돼 있어요. 근데 다락방이 3층 면적과 똑같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다세대로 가져가야 돼? 미친 척하고 다가구로 가져가야 돼?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의뢰인을 오시라고 그랬어요. 예, 부부, 아들 사이까지 다 오라고 그랬어요. 예, 설명을 했어요. 이건 안 됩니다. 다락방이 따로 독립되어 있지만, 종속은 3층에 종속은 되어 있지만, 수돗물 따로 있어요. 화장실 따로 있어요. 가스 따로 써요. 예. 내부에서 통화할 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해를 구했어요. 이거 다세대가 맞습니다. 하지만 한 세대가 썼기 때문에 3층과 다락이요. 다락이 일반적인 경우는 1.5m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안 졌어요. 아니, 옥탑이란다. 옥상을요,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막아가지고 완전히 한 세대가 살 수 있게끔 먹고 자고 배산업 공간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해를 구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다가구 주택의 1층이 주로 어떤 구조입니까? 피로티 구조죠. 그죠? 피로티 구조의 원칙은 뭐예요? 3면 이상이 뚫려 있을 것. 그 다음에 그것은 반드시 절반 이상은 뭘로 쓸 것?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 나머지 부분 절대 뭘로 쓰면 안 된다? 주거 용도로 쓰면 안 된다가 다가구의 대전제 조건이에요. 피로티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1층 계단 밑에다가 방을 하나 집어넣어 버려요. 예, 그래서 계량기를 꼭 확인해 보시라는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원위 취할게요. 그래서 해당 주택이 소형 신주택은 60평방미터 이하일 것, 그 다음에 준공업 미분양 주택은 수도권 밖에 있대 85평방미터 이하일 것. 근데 아파트는 안 된다. 다만 주택법에 의한 도시형 생활주택인 소형주택 60평방 이하짜리요. 그 다음에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는 A율에 인정해 줄게. 그 다음에 주택 소재지는 소형 신주택은 어디든 관계없다. 하지만 준공업 미분양 주택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수도권 밖에 있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써있죠. 해당 주택은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일 것,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일 것, 준공업 미분양 주택이라는 수도권 밖에 있을 때 취득 가액이 6억 원입니까? 취득 실가가 6억 원 이하입니까? 취득 가액이 6억 원 이하일 것. 그 다음에 양수자는 최초 계약자일 것. 그 다음에 소형주택을 한다면 그 매매 계약 당시에 앞전에 세입자가 살았던 흔적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준공업 미분양 주택을 한다면 반드시 최초 계약 당사자일 것. 그 다음에 선착순으로 분양 계약을 할 것. 그 다음에 미분양 주택 특징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98조 2, 3, 4, 5, 6, 7, 8이 다 미분양 주택들이에요.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관할 시, 군, 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 확인 날인증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매매 계약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선배님들이 혹여라도 취득 당시 등기 권리증에 매매 계약서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시군 구청장에 찍어준 미분양 확인 날인 증서가 있다고 한다면 아, 이 집은 감면 대상이네. 아, 이 집은 중과 안 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요. 인구 감소 지역과 인구 감소 관심 지역입니다. 해당 주택은 주택 소재지건, 주택 가액이 따지지 말아라. 3억 초과했건 말았건 따지지 말아라. 그래서 해당 주택은 중과 대상 주택수 넣지도 않고 정작 이걸 팔 때도 중과 안 하겠다. 그 다음에 20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 적용해 줄게 라는 얘기죠. 그런데 요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취득 당시 인구 감소 지역에 있을 것, 그러나 수도권 밖에 있을 것, 광역시 밖에 있을 것. 하지만 수도권이라고 한다면 적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인 옹진군, 광화군, 연천군, 가평군은 가능합니다. 그가 인구 감소 지역이면서 접경지역이거든요. 그 다음에 해당 주택이 대구광역시 군이라면 일단은 수도권의 군지역이죠. 두 번째 거기가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주택이 기준시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수도권 밖은 9억 원 이하라고 한다면 인구 감소 지역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라고 한다면 해당 주택은 중과 대상 주택 수와 중과세율을 적용 안 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24년 2월 17일 현재 89곳 중에 제가 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인구 감소 지역 군위군, 강화군, 옹지군, 가평군, 연천군. 이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또요.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 4에 있습니다. 이게 뭐죠? 1주택을 소유한 자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년 12월 말까지 수도권 밖의 읍면의 도시지역이 아닌 관광단지가 아닌 조정 대상이 아닌 지역에 취득한 농어촌 주택이라고 한다면 일반 주택 양도할 때 농어주택은 없는 걸로 본다네 거기에 나오죠. 다음에 조특법 71조 2에 있습니다. 해당 주택이 인구 감소 지역이거나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이라고 한다면 세액을 감면해 줄게 라는 규정이 거기서 한번 또 나와요. 이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기억해 두신다면 절대 손해는 없을 걸로 확신합니다. 자,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이죠. 수도권 밖에 있어야 돼요.
광역시도 밖에 있어야 하는데 군적은 돼요. 근데 아까 군이 있잖아요. 그것은 인구 감소 지역이에요. 근데 군위구는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해당되는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과 인구 감소 감시 지역은 65세 이상, 많은 선배님들 다 65세 이상이죠. 65세 이상이거나 14세 이하의 유소년들이 있다고 한다면 장차 이 지역이, 이 마을이 없어져 볼 거란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인구 감소 감신 지역은 감소는 아니지만 앞으로 감소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것을 뭐 하겠다? 부양하겠다라는 논리 때문에 그렇게 한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적경지역은 광화군, 홍진군, 연천군, 가평군이란 얘기죠. 이게 수도권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가 네 군데가 인구 감소 지역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눈을 감으시라고 했잖아요. 소재 기준, 이건 100번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왜? 실수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동적의 소재주택은 모두 주택수에 집어넣어라. 이게 소재 기준이에요. 가액 기준. 이러한 소재 기준에 해당 안 되는 여타 소재 주택은 기준시가 3억 초과분만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예, 하지만 4개는 뺀다. 뭐요? 신축 소형주택, 준공후 미분양주택, 인구 감소적 소재주택, 인구 감소 관심지역 소재주택이라고 한다면 그 주택은 뺄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요, 쪽수로는 20쪽입니다. 주택 유형별로 주택수 계산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어쩔래? 공동 상속받은 주택은 어쩔래? 부동산 매매업자 갖고 있으면 어쩔래? 혼인했으면 어쩔래? 같은 날 동일 날짜에 2개 이상을 팔면 어쩔래? 라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다가구 주택의 주택수 계산입니다. 자, 여러 선배님들이 다가구 주택을 단독으로 선택하기 좋을까요? 공동으로 선택하기 좋을까요? 어느 게 좋을까요? 한번 우리 내일 투표니까 우리 지금 투표 한번 해봅시다. 다가구 주택을 단독으로 선택하기 훨씬 세부담이 유리하다. 한 번만요. 예. 다음에 두 번째, 아니야. 다가구를 공동으로 선택하면 더 좋아. 없으세요? 있어요. 이런 다가구 주택들이요, 주로 언제 많이 지어졌어요? 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말 사이에 지어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남에 많아요. 예. 그러면 뭘 떠올려야 돼요? 조세 특례 제한법 97조요. 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말 사이에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5호 이상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해라. 뭐 해줄게? 양도세 전액 감면해 줄게. 그죠? 자, 그러면 공동으로 선택하게 된다면 거의 보통 3층짜리이기 때문에 지하가에는 4개층이죠. 한 층당 2개 세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8개가 되죠. 8개를요, 단독으로 선택하면 100% 12억 초과 상당의 양도 차익을 상당히 많이 물 겁니다. 근데 해당 주택이 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절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다가구 주택은 절대 66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지상 층수가 3층 이하잖아요. 그러면 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예요. 해당 기간 중에 신축이 됐어요. 10년 이상 임대를 한 임대주택이에요. 이건 지자체와 세무서의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예. 야, 그때 지어져서, 근데 문제는 하나 있어요. 과연 그 집을 비워놓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러면 옛날부터 임대를 해왔다는 걸 뭘로 입증할 거냐가 또 문제가 되기는 해요. 그럼 뭘로 하실래요? 첫 번째요, 수도 사용량. 두 번째가 전기 사용량. 세 번째가 가스 사용량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임대차 계약서를 다 확보해 보세요.
그러면 조투법 7조 정에는 뭐만 만약에 1세대 1주택인 고가로 간다면 세액을 4억을 낸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 집이 조투법 97 적용받으면 중과 배제 대상입니다. 뭘만 세금을 부담하면 돼요? 농특세만 부담하면 돼요. 그죠? 그것이 1억이에요. 그러면 여러 선배님들 단독으로 선택하실래요? 다각으로 선택하실래요? 다각으로 공도로 선택하실래요? 그때는 공도로 선택해야 되죠. 그런 경우 많습니다. 다만 조심할 건 있어요. 첫 번째, 절대 신분이 거주자가 돼야 돼요. 예. 두 번째, 옥탑 때문에 다세대로 끌려갈 염려가 있어요. 예. 하지만 뭐 그것은 뭐 세금 내면 되죠. 대신에 그 집 한 동만 있다고 한다면 옥탑에 주거 목적으로 쓰는 주택은 중과해요, 안 해요? 중과 안 하죠. 왜? 9세대 중에 8세대는 조특법 97조를 적용받는 감면 대상 주택이고 옥탑에 있는 1주택은 유일한 일반 주택 하나잖아요. 3주택 이상일지라도 유일한 일반 주택 하나이기 때문에 중과 안 하죠. 심지어 그 집을 비과세 받을 수도 있죠. 그죠? 한 동에 8세대는 조특법 97조니까 거주자 주택으로 보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옥탑 주택은 뭐가 돼버려요? 비과세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간혹 세무서 여직원들이 간혹 그런 말을 하죠. 이거 미등기 양도주택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비과세 못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시행령 168조 1항에 있잖아요. 예, 법률의 규정에서 소유권 보존되기가 불가능한 경우, 건축으로 받았지만 1세 비과세를 충족한 경우, 예, 자격 농지인 경우, 그 다음에 장기 할부로 이전되기가 불가능한 경우, 법률의 규정,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되기가 금지된 경우는 미등기로 보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세 1대 비과세권을 충족한 무가주택이라고 한다면 비과세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배님들이 다가구 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보지만 본인의 선택에 맡긴다.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이거 공도로 볼 거예요. 1세대 8주택자예요. 중과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가만히 계시면 돼요? 안 돼요. 아니요. 나는 단독으로 선택할 거야. 그러면 1주택이 되는 거죠. 그러나 고가주택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죠. 자, 다음에요. 공동상속주택이에요. 여러 선배님들이 공동상속주택 그러면 뭘 꼭 떠올려야 돼요? 시행령 155조 2항과 3항을 떠올려야 되죠. 3항에 선순위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누구로 볼 거냐가 첫 번째이죠. 보거주체예요. 상속 보유비 가장 높은 사람의 집으로 봐라. 만약 지분이 똑같으면 어떻게 한다? 상속 개시 현재 거기에 살고 있었던 상속의 집으로 봐라. 세 번째는 호주 승계인인데요. 삭제됐어요. 민법 개정하는 바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최고 연장자로 해라. 근데 세법에 만약에 최고 연장은 쌍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는 먼저 태어난 놈이 형님이요? 뒤에 태어난 놈이 형님이요? 미국은 뒤에 태어난 놈이 형님이라고 합니다. 네. 그럴 때는 먼저 태어난 놈이 최고 연장자가 되겠죠. 155조 2항에 일반 주택과 선순위 상속주택이 있다고 한다면 일반 주택 양도할 때 뭐 해줄게? 비과세 해줄게. 근데 단서 규정에 동고 봉양 합가 때문에 합가했다. 그래서 아들이 사망하거나 아버지 어머니가 사망해서 그걸 상속받았다면 동일 세대 상태에서 상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뭘로 인정해 줄게? 선순위 상속주택 인정해 줄게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 함정이 있어요. 일반 주택과 선순위 상속주택이 있으면 일반 주택 비과할 때 비과세 해준다.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2013년 2월 15일 이후에 취득한 일반 주택은 반드시 상속 개시일 현재 갖고 있던 집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취득한 주택이 2013년 2월 15일 이후라고 한다면 그게 시행령 개정 날짜예요. 이후라고 한다면 선 일반 주택 취득 후 선순위 상속주택 취득이 돼야만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 말을 뒤집으면요. 선순위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뭐 하겠다?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집이 2채 이상 있어요. 그러면 어느 걸 선순위로 해요?
보고 주체 똑같습니다. 아버님이 가장 오래 보유한 주택을 선순위로 봐라. 근데 보기가 똑같아요. 그럼 어때요? 보고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가장 오래 살던 집을 선순위로 봐라. 근데 아버님은 어느 집에도 안 살았어요. 그러면 세 번째 뭐예요? 보고 주.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살던 집을 선순위로 봐라. 근데 아버님은 어느 집도 안 살았어요. 그러면 네 번째가 뭐예요? 보고 주체.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집을 선순위로 봐라. 근데 아파트 101동, 101호, 102호, 103호, 104호 똑같은 면적의 기준시가가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지막은 보고 주체 선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속을 받은 공동상속주택으로 한다면 해당 주택의 선수상속 이건 말건 따지지 말아라. 그냥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의 집으로 따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집을 세 채를 주고 가셨어요. 그래요. 자, 어머니와 아들들이 똑같이 3분의 1씩 공동상속 등기를 했어요. 근데 아들놈이, 큰아들이 다른 집이 두 채가 있어요. 그러면 공동상속주택 세 채와 두 채는 집 몇 채가 돼요? 5채가 되죠. 그죠? 그러면 공동상속주택은 155조 사망했다는 최고 지분자. 다 똑같죠? 상속기준에 아무도 안 살았어요. 세 번째요. 최고 연장자죠. 그럼 누가 돼요? 모친이 되겠죠. 그러면 상속받은 주택은 다 누구로 가요? 주택수 계산할 때, 중과당 주택 계산할 때 모친으로 가져가 버려요. 그럼 모친과 큰아들이 동일 세대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 집 팔 때 3주택 이상으로 중과당해요? 2주택으로 중과당해요? 2주택으로 중과할 확률이 높죠. 그러나 꼭 2주택으로 중과받은 건 아니에요. 해당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면 어쩔 겁니까? 하나는 장기임대주택, 하나는 일반주택이면 어쩔 겁니까? 그럼 150을 20항에 따른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으로서 거주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고 2년 이상 거주했다고 한다면 곧바로 비과세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집에 2년 안 살았어요.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고 조정대상 공고일 인 상태에서 취득한 집이에요.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비과세 받으려면 2년 거주를 해야 되죠. 꼭 2년 거주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예, 155조의 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이라고 한다면 2년 거주 안 해도 되죠. 그러면 소득세법상에 상생임대주택은 2년 안 살아 좋다. 2년 안 살아 좋다는 그 규정이 적용되는 게 몇 군데 있어요? 3군데 있어요.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2년 안 살았어도 상고를 봐줄게.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에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 집이 상생임대주택으로 한다면 안 살아도 좋다. 상고를 인정해줄게. 시행령 159조 4에서 한 세대 1주택으로서 과세 대상인 경우 장기보유 특보고 최대 80%의 2년 거주 요건이 있죠. 그 2년 안 살아도 2년 상고를 해줄게. 면제란 얘기예요. 만약에 2년 안 살았어요. 8년은 보유했어요. 그 집이 1세대 1주택이에요. 상생임대주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장기보유 특보율이 몇 프로예요? 8년 보유했어요. 2년 8% 공제는 안 됩니다. 8년 보유 4, 8은 32, 32%는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로 한다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동상속주택은 선순위건 후순위건 따지지 말아라. 그냥 최고 지분자의 소유로 봐라. 똑같으면 상속 개시렌지에 살고 있는 상속인의 집으로 봐라. 그러면 뭐 어쩔래? 마지막은 최고 연장자의 집으로 보란 얘기입니다. 나머지 생략할게요. 여기입니다. 쪽수로 온다면 22쪽입니다. 망자가 보유한 게 아닌 가장 오래된 주택을 선순위로 본다면 망자께서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 신축한 주택이 상속 개시됐다. 어쩔래? 멸실되기 전에 주택의 보유기간과 신축 후 보유기간을 뭐 해줘라? 통산해줘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기간은 주택수에 보유기간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가 하나 있죠.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 신축은 공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 특별공개 해줄 때 공사기간을 주택 보유년수에 넣어주는 경우가 있죠. 언제 있어요?
시행령 166조에 있죠. 해당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주택에 정비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자율주택 정비, 가로주택 정비,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으로 몇시를 해서 새로 신축했다면 공사기간을 주택 보유연수에 넣어서 뭐 해줘라? 장특공제를 해줘라. 라고 돼 있지. 그거 딱 예외 규정이에요. 예, 원론적으로 말은 틀린 말인데 그 틀리다고 말할 사람은 대부분에 딱 네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말한다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친 니은 미친 놈입니다. 자, 이거 보시죠. 이게 뭐냐면 공동상속주택이 처음에 어머니와 어머니가 9분의 3을 아들들이 9분의 2씩 둘이 받았어요. 근데 모친이 또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큰아들이 모친의 지분 9분의 3을 단독 상속했어요. 그러면 9분의 5가 됐잖아요. 그러면 9분의 5가 된 때가 상속집이 가장 높은 때잖아요. 그날부터 이 주택을 몇 년 내에 팔아라. 5년 내에 판다면 해당에 중과 안 할게라는 해석입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배님들이 꼭 기억하실 것 뭐요?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에 관련된 선순위 여부는 따지지 말아라. 예. 그냥 최고 지분자의 소유주택 수로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집이 선순위라면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5년 이내 양도하면 중과 안 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 집 말고 다른 집을 팔면요? 다른 집을 팔면요? 중과 다 해요? 다른 집 팔면. 일반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공동상속받은 선순위 상속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중과 대상 주택 수가 몇 채일까요? 다 서울에 있다 합시다. 몇 채일까요? 그러면 공동상속받은 상속 지분이 소수 지분자인지 최대 지분자인지를 판정을 해야겠죠. 소수 지분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상속받은 주택은 없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일반 주택 하나만 있죠. 그죠? 그러면 일반 주택 팔 때 중과할 이유는 추워도 없죠. 왜? 유일한 일반 주택 하나니까요. 근데 그것을 과세하면 돼요? 안 돼요. 예, 그 집 비과세 받을 수도 있어요. 155조 2항 적용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된다. 어느 쪽으로 뛸지는 누구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매매업자라면 어쩔래?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64조와 69조를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64조, 분양권이거나 비삼용 토지, 미등기 양도자산, 1세대 2주택, 3주택 이상의 경우는 반드시 뭐 한다? 산출세를 비교과세한다. 그 다음에 69조, 토지 또는 건물을 매각한다면 뭐 해라? 해당 주택을 양도세 세율을 적용해서 신고 납부를 해라. 다만 1년 또는 2년 미만일지라도 단기 양도세율은 적용 안 한다. 무조건 뭘 적용한다? 일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규정에 163 2항 제3호에 이런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64조와 69조가 유명무실화돼 버려요. 예. 왜? 부동산 매매업자는 양도세율을 적용해서 비교업을 하겠거든요. 그래서 재고 상품이 이건 말건 자기 원래 고유주택과 합해서 3주택 이상 또는 2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64조와 69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요. 네 번째, 혼인에 따른 3주택 이상입니다. 자, 혼인 그러면 우리 소득세법에 두 번 나오죠. 155조 4항에만 나오고 여기 한 번 나옵니다. 자, 혼인함으로써 2주택인 자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이 된다고 한다면 혼인한 때로부터 아무 주택이나 몇 년 내에 팔아라? 10년 내에 팔아라. 그럼 뭐 해줄게? 비과세 해줄게. 하지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혼인을 안 했다고 한다면 둘 다 비과세겠죠. 근데 이게 예전에 말썽이 났어요. 1세대의 1주택자가 1세대의 1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 한 세대가 2주택이 된 경우로 한다면 혼인한 때부터 5년 내에 양도해라 했죠. 근데 첫 번째 개정을 했어요. 왜 개정을 했냐? 말썽이 난 거예요. 사위 될 친구가 자기 아버지하고 사위가 각각 집을 하나씩 갖고 있었어요. 자, 며느리 될 사람이
장인과 면이 될 사람이 집을 각각 하나씩 갖고 있어요. 원래 규정이 뭐예요? 1세대 1주택인 자가 1세대 1주택인 자와 혼인함으로써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에 모순이 생긴 거예요. 왜? 1세대 2주택자인 자가 1세대 2주택자와 혼인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뭘 없애버렸어요? 세대를 없애버렸어요.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자 혼인함으로써 2주택이 됐다고 한다면 10년 내에 팔아라. 동거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동거의 학과는 뭐예요? 절대 존속은 세대 구성 안 해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비속은 반드시 세대 구성해야 돼요. 1세대 1주택인 비속이 1주택을 소유한 존속과 합가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라고 하면 10년 내에 팔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일륜지 대사에는 혼인을 했는데 세금 때문에 혼인을 못한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원래 없었었어요. 근데 옛날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 양반이 서울대를 갔는데 서울대 학생 누군가 그 말을 했대요. 아니 내가 우리 아버지 모시려고 같이 학과에 있다면 집이 두 채라고 세금 부과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행령을 개정한 거예요. 그러면 혼인을 아는 걸로 생각을 한 얘기입니다. 예. 혼인을 아는 걸로 생각해서 만약에 남편 된 사람이 집을 한 채 갖고 있어요. 부인이 집을 두 채를 갖고 있어요. 혼인을 했어요. 5년 내에 팔고는 있어요. 비과세는 못 받아요. 그러면 남편이 판다면 부인의 주택 두 채는 아예 없는 걸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남편 판의 1주택은 중과해야 안 해요? 중과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부인 걸 팔면요? 부인 것은 두 채예요. 부인 거는 중과할까요? 안 할까요? 남편 걸 빼면 두 채잖아요. 그죠? 그러면 2주택으로 중과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예. 남편이 1주택 갖고 있고 부인이 1주택을 갖고 있는데 1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상황에서 여보 나 배불러 도저히 안 돼. 혼인해야겠어. 혼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부인이 1세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남편과 혼인함으로써 3주택 됐다 한다면 혼인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부인의 집 원한을 팔되 몇 년 내에 팔아야 돼요? 3년 내에 팔면 비과세가 선행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어렵게 지금 설명드리나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업을 한 이상에는. 그래서 혼인에 따라 한다면 혼인을 아는 걸로 보고 주택수를 계산해라. 하지만 혼인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을 또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중과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라, 사지 마라. 사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줄쳐진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요. 쪽수로 온다면 26쪽입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다면 어쩔래가 문제죠. 시행령 154 2에 있죠. 하나의 주택을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한다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걸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A주택을 갑과 을이 공동으로 갖고 있어요. 자, 중과 대상 주택수는 사람 기준이에요? 세대 기준이에요? 세대 기준이에요. 그럼 갑과 을이 만약에 동일 세대라고 한다면 중과 대상 주택수가 몇 개로 돼요? 한 개가 돼요. 근데 이게 동일 세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두 사람 다 중과 대상 주택수에 들어가 버려요. 다 서울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쪽의 상단에요. 해당 주택을 동일 날짜에 양도면 어쩔래? 어느 주택을 먼저 판 걸로 볼 거냐 얘기죠. 이런 게 대표적인 사례가 동일 날짜에 취득과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어쩔래? 어떻게 되죠? 선양도, 후취득을 인식하죠. 그 다음에 동일 날짜에 두 채 이상의 집을 양도해버리면 어쩔래? 대표적인 게 다가구입니다. 예, 그걸 공동으로 선택한다면 맨 마지막 판 집은 뭐가 돼요? 1세대일 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 통상 다가구 주택 보면요. 지하층, 1층, 2층은 다 2개, 3개 세대입니다. 근데 3층은 집주인이 단독으로 통째로 써버려요. 그러면 한날 한시에 다 팔리고 있잖아요.
7개 주택이 다 팔리고 있잖아요. 그럼 양도 순서는 뭐가 돼요? 7개 중에 6개를 먼저 팔고 맨 마지막 7개를 7번째 3층 전체를 뭐하기 위해서 비과세를 받아라는 얘기입니다. 즉 양도 시점에 2년 이상 보유했고 2년 이상 거주한 10층 8구 고가주택은 안 될 겁니다. 왜? 전체 양도가 40억이라도 나누기 7하면요 40억이 12억이 안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선배님들이 다가구 주택을 선뜻 단독으로 선택할 거냐, 그 다음에 이걸 공동으로 선택할 거냐를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비과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일 날짜 양도한다면, 즉, 장기 민간 임대주택, 그 다음에 장기 어린이주택, 조투법상 장기 임대주택과 일반 주택에 서로 짬뽕되어 있다. 어쩔래? 양도 순서는 내가 결정한다. 그럼 결국은 내가 결정은 내가 누구예요? 여러 선배님들이에요. 그죠? 다가구 주택은 이미 설명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다가구 주택이요. 조정 대상 지역이 29쪽입니다. 전체 대한민국 영토 내에 조정 대상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37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2017년 8월 2일 날 시행령 154 2항에 따라서 지정 공고로 인정해주는 서초, 송파, 강남, 용산이고요. 나머지 서울시 21개구와 경기도에 12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계 반대방으로 돌아봅시다. 자, 과천시 밑에 뭐가 있어요? 광명시. 아주 알아두면 좋아요. 그럼 세 번째가 안양시 동안구, 네 번째가 의왕시, 다섯 번째가 수원시 장안구, 여섯 번째가 수원시 팔달구, 그 다음에 수원시 영통구, 용인으로 갑시다. 용인 수지구, 성남 분당구, 중원구, 수정구, 그죠? 올라옵시다. 중국도로 올라옵시다. 뭐예요? 하남시. 그래서 12군데입니다. 그래서 33군데가 25년 10월 16일 날 공시가 됐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끌려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신고 기한 마감일이 왔다 갔다 하죠. 엔드 양도 시점에 조정 대상지의 소유한 주택은 중과를 하는 거죠. 예,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근데 아까 제가 모두의 설명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나올 주택 유형이 33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 중에 임대주택이 소득세법상 8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상 3개, 11개가 나옵니다. 전부 합해서. 많은 선배님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혼이 나요. 이 중과 제외 대상 주택 이 유형의 이 주택을 중과 대상 주택수에서 빼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중과 대상 주택수에 집어넣으세요. 그러나 정작 그걸 팔 때만큼만 뭐 하겠다? 중과 안 할게란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자꾸 빼버려요. 네, 조심하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이게 전체 표입니다. 전체 표인데요. 나중에 각 항목별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건데, 먼저요. 이게 여러 선배님들 책에는 없어요. 75쪽을 잠깐 보십시오. 75쪽. 이 표를 먼저 이해를 해야 앞으로 임대주택에 이걸 말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표가 75쪽에 있죠? 자, 민간 임대주택은 특별법상 민간 임대주택은 첫 번째 대분류가 민간 건설임대주택, 두 번째가 민간 매입임대주택으로 쪼개집니다. 민간 매입임대주택이건 민간 건설임대주택은 다시 3개로 쪼개집니다. 첫 번째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두 번째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세 번째가 단기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유형이 현행 규정상 몇 개 유형이 있다?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시행령 163 1항 2호 가목부터 자목까지요. 8개가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그 8개를 이해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조세특례제한법 97조, 2, 98조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먼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원래 임대주택법이었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15년도에 전면 개편했죠. 뭘로 바꿨어요?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으로 바꿨죠. 옛날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은 5년짜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15년도에 민간 특별법으로 바꾸면서 기업형 임대주택과 준공공 임대주택이 새로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다시 개정을 또 했어요. 지금 개정이에요. 그래서 먼저요, 쫙 보시면 제가 초두에 그랬잖아요. 세 날짜를 꼭 기억해 주시라. 첫 번째가 2020년 7월 10일, 두 번째가 2020년 8월 18일, 세 번째가 2020년 10월 7일. 2020년 7월 10일은 무슨 날이에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날입니다. 2020년 8월 18일은 민간 임대 특별법 완전 개정한 날입니다. 2020년 10월 7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겁니다. 대표적인 게 160조 3, 155조 20항입니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그 다음에 중과 제외 대상 규정인 시행령 160조 3, 160조 4, 160조 10, 160조 11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개정을 하면서 2020년 8월 18일 날 개정을 하면서 아주 두 가지가 있어요. 민간 매입임대주택입니다. 민간 건설임대주택이 아니에요. 민간 매입임대주택으로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의 아파트는 임대 등록제도를 폐지해버리겠다. 이게 7월 10일 날 발표를 했어요. 그걸 이 관련 법에다가 언제 반영을 했어요? 8월 18일 반영했어요. 민간 건설 임대주택 이건 민간 매입 임대주택 이건 따지지 말아라. 단기 민간 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 살아남은 것은 뭐예요? 살아남아있는 것은 민간 건설 임대주택은 살아남아 있어요. 뭐에서만요? 민간 매입 임대주택만 폐지됐어요. 누구만요? 아파트만요. 근데 처음에는 아파트라는 것은 통째로 다 빼버렸어요. 삭제해버렸어요. 근데 이걸 다시 또 개정을 했어요. 25년 6월 5일 날 개정했죠. 뭘 개정했냐면 주택법상 도시 생활형인 아파트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기 민간 임대주택 6년짜리로 새로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개정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요, 민간 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인데 아파트더라. 이것은 직권말소 대상이다. 또는 자동말소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뭐만? 민간 매입 임대주택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서의 뭐만? 아파트만. 그죠? 그러니까 연립이나 단독이나 다세대나 다가구라고 한다면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죠. 뭐만? 아파트만. 예. 그 다음에 민간 건설 임대주택이건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건 해당 주택이 만약에 이건 단기 민간 임대주택인 이것은 다 삭제해버렸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민간 매입 임대주택으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나 아파트는 2분의 1 이상 임대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뭐 할게? 자진 말소를 할 수 있죠. 2020년 8월 18일 날 현재 이미 8년 임대 의무가 끝난 민간 임대주택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의 아파트는 직권 말소를 해버려요. 그럼 2020년 8월 18일 날 현재 8년이 경과 안 했으면요. 8년이 경과된 날 말소를 해버립니다. 근데 간혹 지자체 직원들이요. 실수로 말소 안 한 것도 있어요. 그것은요. 그건 지자체 직원의 행정처리를 잘못한 것 뿐이지 민간임대특별법상으로는 8월 18일 날 현재 이미 8년이 지난 것은 뭐다? 무조건 말소의 대상이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말소 표시가 안 돼 있더라도 8월 18일 넘었으면 무조건 말소입니다. 근데 하나 문제가 하나 있죠.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일반 민간 임대주택인 아파트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또는 단기 민간 임대주택이 폐지가 되다 보니까 아씨 나 임대 안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임대 의무기간은 얼마 이상을 반드시 임대했어라? 절반 50% 이상을 임대했다고 한다면 뭐 할 수 있다? 자진말소를 할 수 있다. 근데 자진말소를 하더라도 반드시 그 집을 몇 년 내에 팔아야 돼요? 자진말소를 1년 내에 팔아야 중과 안 합니다. 근데 만약에 직권말소된 거라고 하면 직권말소 자동과 똑같은 말이에요. 직권말소된 것은 언제까지 팔아라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 선배님들이 장기 임대주택을 한다면 반드시 무엇을 확보를 해야 돼요? 꼭 두 가지 확보를 하세요.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확보하세요. 두 번째요. 임대차 신고 이력 확인서를 확보하십시오. 두 번째는 왜 필요해요? 2019년 2월 10일 이후 갱신계약 또는 신규 계약을 한다면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기준 삼아서 1년 이내는 절대 몇 프로를 초과할 수가 없어요? 인상률이 5%를 초과할 수 없죠. 그러면 임대사업자의 임대 신고 이력 확인서에 나와요. 확인서에 딱 써져 있어요. 앞전에 세입자가 얼마고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다음은 얼마, 몇 프로 증가, 몇 프로 감소 이렇게 싹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뭐하고 맞춰봐야 돼요? 임대 계약서하고 맞춰보셔야 되는데요. 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경험치기예요. 세무서에 매년 2월 10일까지 뭘 신고해요?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명 현황 신고를 하죠. 지자체에는 임대 계약서를 신고를 합니다. 실제 임대차 계약서와 틀려요. 그러니까 세무서에 신고할 때는 월세가 없는 걸로 신고를 했어요. 근데 임대 계약서는 월세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 선배님들 어떻게 하실래요? 이 집은 5%안 넘었으니까 중과 제외야. 안 넘었으니까 임대주택수에 빼버리면 일반주택 비과세상 이하라고 속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뭐 땜시요? 뭐 땜시? 선배님, 뭐 땜실까요? 졸지 마시고요. 세입자는 자기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을 보호할 목적으로 반드시 무슨 행위를 해요? 두 가지를 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주민등록 전입신고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확정일자 교부를 받아요. 그럼 확정일자 교부 내역에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구로부터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가 다 신고가 돼 있어요. 거기에서 문제가 돼요. 다음에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근로소득자면 가끔씩 연말정산할 때 월세 세액공제 받죠. 그래서 예전에 국세청장께서 이런 말을 했죠. 임대사업자는 절대 속이지 마세요. 100% 문제됩니다 했죠. 그 이유가 뭐예요? 가끔씩 연말정산한 거하고 그 확정일자 교부 내역을 맞춰보면 허위가 금방 알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 선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덤태기 쓰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을 또 하시라는 얘기. 예. 근데 제일 힘든 게 세입자의 주민등록 처분 확보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그 대체가 뭐예요?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확보하라고 그러죠. 세법에도 있어요, 시행령에도. 근데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요, 팔기 전에 떼야 돼요. 예. 팔고 소유권이 바뀌어버리면 안 떼줘요. 예. 그것도 약점이 하나 있어요. 약점이 뭐냐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만 나와요.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옛날에 살았다는 사람 알고 싶어요.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세무서는 알아요. 그러니까 국세청 컴퓨터를 이기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아셔야 되는데, 단기 민간 임대주택은 건설임대건 매입임대 필요 없다. 다 폐지됐다. 그 다음에 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 매입임대주택으로 한다면, 아파트인 경우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한다면 이건 폐지됐다. 그래서 직권말소, 저당말소인데요. 아까 자진말소 올 때 중과 안 당하려면 언제까지 팔아라고요? 1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근데 아무 주택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2003년 10월 30날 이후에 신규 임대주택 사업자. 두 번째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 주택. 그 다음에 수도권 밖에 미분양 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주택. 그 다음에 해당 주택을 민간 매입임대주택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서 8년 이상 5% 초과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에 한해서 자진말소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파트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시행령 155조 20항에서는 몇 년 내에 팔아야 돼요? 그러기 전에 자동말소, 직권말소 된 것은 몇 년 내에 팔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자진말소만 1년 내에 팔면 중과 안 한다는 규정은 있어요. 또 그런 말도 어디 있냐면 155조 20항에 거주주택과 장기 임대주택이 있다면 거주주택을 반드시 언제까지 팔아라? 말소했다면? 말소한 때로부터 몇 년 내에 팔아라? 5년 내에 팔아라. 5년이 넘어가 버리면 거주주택 비과세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기한과 저기서 말하는 기한이 약간 다르다. 그러니까 중과 배제는 직권말소된 것은 양도 기한이 없다. 자진말소인 경우로 한다면 반드시 말소로부터 1년 내에 팔아야 된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인데 장기임대주택이 말소가 됐다면 말소된 때로부터 5년 내에 거주주택을 팔아라. 그럼 비과세 해줄게. 근데 만약에 임대주택이 3개, 2개, 5개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소 시기가 다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소 가장 빠른 때부터 5년 내에 팔아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만이 다음부터는 이해가 됩니다. 자, 재밌죠? 왜요? 뭐, 힘드세요? 아직 당당 멀었어요. 이제 지금 3분의 1도 안 했어요. 제가 앞으로는 잔소리 안 할게요. 자, 이제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시행령 163 1항 2호 감옥입니다. 여러 선배님들이 감옥, 다목, 라목, 마목은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 자진말소 대상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1년 내에 팔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5% 초과 금지 규정은요, 2군데는 없어요. 수도권 밖에 미분양 주택은 5% 초과율을 안 따집니다. 그 다음에 2003년 10월 29일 이전에 임대 등록한 국민주택 규모이하 2개호 이상인 임대주택도 5%안 따집니다. 다른 건 다 5% 따져요. 8개 중에 2개는 안 따지고 6개는 따집니다. 근데 언제부터 따져요? 2019년 2월 10일 이후부터 따집니다. 자, 쭉 읽어볼게요. 첫 번째, 거주자일 것. 근데 비거주자는 어떻게 해요? 안 해줘요? 비거주자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선배님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97조나 97조이나 98조 같은 경우는 딱 못으로 박아놨어요. 거주자가 이러이러한 주택을 몇 년 이상 임대하면 뭐 해줄게? 세 감면해줄게. 그러니까 여러 선배님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읽으시면 대표적인 77조예요. 아무 말이 없어요.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공익사업료 수용 감면해줄게. 또 어느 규정에 가면 거주자가 이러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면 감면해줄게. 어느 규정에 가면 비거주자가 이러이러하면 해줄게. 또 어느 규정에 가면 내국인이 뭐 하면 비과세 해줄게. 감면해줄게.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거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내국인인지 잘 보셔야 돼요. 아무 말이 없다고 한다면 거주자건 비거주자가 다 감면이 됩니다. 거주자가 써있던 반드시 신분이 거주자가 돼야 돼요. 자, 이 사람이 비거주자예요. 3주택 이상이에요. 근데 이 집이 5년 이상 5% 이하로 18년 3월 31일 이전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중과해요, 안 해요? 중과는 안 해요.
근데 그 집이 조특법 90조, 90조, 이 98조를 적용받을 수도 있어요. 거기는 반드시 누구만? 거주자만. 그러면 감면은 못 해줘요. 그러나 중과는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약간 상황 틀리다. 다음에 2003년 10월 30일 이후 신규 매입 임대주택 1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나왔냐면 그때 신현학 국무총리였었어요. 그때 2003년 10월 30날 부동산 정책 발표 날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끼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2003년 10월 29일이 기존 임대사업자의 임대 기준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도권 밖에 있으면 3억,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일 것. 그런데 이걸 당초에는 취득 당시 6억 원 이하에서 썼어요. 근데 그걸 개정했죠. 임대 개시일 당시로 바꿨어요. 즉 2011년 10월 13일 날 이전이라고 한다면 많은 선배님들이 조정 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이라고 한다면 무슨 2018년 9월 3일 이전에 취득한가 한다면 이전은 뭐예요? 당일이 포함돼요? 포함이 안 돼요? 포함이 돼서 앞으로입니다. 예. 이후는 포함해서 뒤로예요. 그러면 전후 그러면요? 양도 취득일 전후 석 달 이내에 매매 사례가가 있다면 이를 시가로 본다. 이런 것이 시행령 107조에 있죠. 그죠? 전후는 당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많은 선배님들이 세법을 읽으실 때 그 하루 때문에 세금을 내고 안 내는 경우가 생겨요. 예, 그걸 쉽게 간과하지 마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5년 이상 임대 의무 조건을 충족해라. 18년 3월 30일, 예? 페이지 수요? 예, 죄송합니다. 38쪽입니다. 2018년 3월 31일까지 지자체 세무서에 모두 등록을 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8가지 주택은요, 다 세무서에 등록을 해야 돼요. 원래는 고유번호는 강제 규정은 아니죠. 그러나 155, 20방의 장기임대주택이나 여기서 말하는 장기임대 다 세무서에 다 등록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뭐 때문에 문제가 되냐면 임대 개시일입니다. 임대 개시일이란 지자체 등록과 세무서 등록과 임대라는 사실이 세 개가 모두 충족된 날. 다르게 쉽게 생각한다면 세 날짜 중에 가장 늦은 날이 임대 개시일입니다. 그날은 이제 6억 원 이하일 것,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일 것. 하지만 2011년 10월 30, 14일 이전에 취득하면 취득 당시 6억 원 이하일 것, 이 말입니다. 자, 다음에 5년 이상 임대 의무 조건을 충족할 것. 2019년 2월 10일 이후에 갱신계약, 신규 계약을 한다면 절대 5%를 초과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하면 또 개정이 됐죠. 2020년 2월 11날 개정됐어요. 처음에 개정할 때는, 처음에 이걸 신설 개정할 때는 1년마다 5%씩 올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모순이 시작된 거예요. 세입자를 보호하려다 보니까 이 법을 악용을 해서 매년 5%씩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아우성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2020년 2월 11날 개정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한 번 임대를 올리고 나서 1년 이내는 다시 못 올린다. 결국 그 말은 뭐예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의 최소 기간은 몇 년이에요? 2년이죠. 자동 계약갱신, 묵시적 계약갱신,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2년이 또 연장될 수 있죠. 결국 뭐예요? 2년 단위로 5%를 못 넘긴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결국 똑같은 이체적이죠. 그 다음에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한 날에 직권 말소된 경우로 한다면 임대 의무를 인정해 줄게. 단 민간 매입 임대주택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의 아파트인 경우, 그 다음에 주택 이용에 관계없이 단기 민간 임대주택을 한다면 직권 말소된 날 5년이 됐건 8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그냥 인정해 줄게라는 얘기죠. 자, 다음에 해당 주택이 만약에 자진 말소로 한다면, 즉 매입임대 장기 일반 민간 임대 또는 단기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 50% 이상을 임대했다고 한다면 자진 말소할 수 있다. 하지만 자진 말소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팔 것? 1년 이내에 팔 것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중개 안 할게 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생략하기로 하고요. 자, 여기서부터요. 지금 페이지로 말하면 39쪽입니다.
로마 문자, 소문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있는데요. 아까 그 표는 A부터 뭐 L, M, K가 있잖아요. 그것은 축약해서 단어만 모아놓은 거예요. 이것은 세부사항이에요. 그래서 여러 선배님들이 세부사항은 그냥 여러 선배님이 읽어보는 걸 하는데요. 한번 봐보죠. 40쪽에 로마 문자, 소문자 4번입니다. 민간 매입대 중 임대기간 중 2019년 2월 10일 이후 갱신계약, 신규 계약을 한다면 이거요. 이것 때문에 가장 말썽이 많이 나요. 2019년 2월 12일 직전에 임대차 계약의 보증과 월세를 기준으로 해서 2019년 2월 10일 이후에 만들어진 임대차 계약 두 개를 비교해서 5% 초과하냐? 이게 맞냐? 2019년 2월 10일 이후 최초로 계약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못으로 두고 그 뒤에 갱신 신규인 것을 5%를 찾냐? 전자가 맞아요? 후자가 맞아요? 후자가 맞아요. 후자가. 예. 그러니까 2019년 2월 10일 이후에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서가 기준금액이 되는 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거와 비교해서 5% 초과해 본대요. 자,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당 주택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인 민간 매입 임대주택인 아파트이거나 단기 민간 임대주택인 경우로 한다면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된 날 직권 발생해버리겠다. 예. 그러면 임대 의무 기간인 5년을 충족을 인정해 줄게 라는 얘기예요. 자, 그건 왜 그럴까요? 왜 5년의 말이 여기서 왜 나와요? 5년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 의무가 5년이었거든요. 지금 이건 뭐예요? 2003년 10월 30날 이후 신규 임대주택 사업자예요. 자, 다음 보십시다. 요건 생략할게요. 이거 볼게요. 쪽수로 한다면 41쪽입니다. 2020년 8월 18일 왜 나왔어요? 7월 10일 날 정부 대책 발표하고 8월 18일 날 민간 특별법을 개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 8월 18일 이미 5년, 6년, 4년, 5년, 8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럼 무조건 8월 18일 날 말소해버리겠다. 그 전까지는요, 말소 제도가 없었었어요. 임대주택법상에. 그러니까 옛날에 임대주택법으로 5년짜리 임대사업자 등록한 것이 2020년 8월 18일까지 계속 끌고 온 거예요. 전면 개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말소해버릴게. 근데 만약에 2020년 8월 18일까지 아직 5년, 8년, 4년이 안 지났으면 어쩔래? 5년, 4년, 8년이 되는 날, 그날 말소를 할게.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쪽수로는 42쪽입니다. 임대 보증과 임대료에 여러 선배님들이 신고할 때 이거 가장 신경 쓰셔야 돼요. 신경 쓰기 전에 맨 처음에 뭐부터 확보해라? 임대차 계약 이력 확인서를 지자체에서 발급받아 오면 됩니다. 두 번째, 교부 확정일자 교부 내역서. 세 번째, 임대차 계약서를 확보해 오세요. 언제 것만? 2019년 2월 10일 이후 것만. 그래갖고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갖고 5%면 안 되면 모르겠지만 손으로 계산은 힘들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전세보증금 10억이었어요. 다음에 갱신계약할 때 전세보증금 6억, 월세 120만 원. 그러면 이게 5%를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알 턱이 없어요. 물론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제일 편한 방법이요. 국토교통부의 렌트홈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임대로 산정하는 계산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당초 거 전세 얼마, 월세 얼마인데 지금 갱신할 때 얼마를 할 거다. 이게 5%를 초과하느냐를 표시를 해줍니다. 예, 그걸로 신고서를 작성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당구장 표시요. 시행령 155 20항 제2호의 장기 임대 주택의 임대 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2019년 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모수인 기준 금액이 된다.
그 금액을 가지고 5% 초과액을 따져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A가 B로 갔을 때 따졌어요. 다시 B에서 C로 가면 B 것과 C를 비교해야겠죠. C가 D로 가면 C와 D를 다시 비교해야겠죠.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쪽수로는 43쪽입니다. 2019년 7월 18일 날 월세와 전세 보증금이 서로 교차가 되면 2019년 7월 18일 날 이후 2019년 10월 15일까지 사이에 임대차 계약에 대한 계산하기 위한 월세를 보증금하거나 보증금 월세하는 기준율입니다. 이것이 1.5에다 3.5를 더하면 5%겠죠. 근데 계산해 보니까 5.4%예요. 그러면 중과 대상이 돼버립니다. 렌트홈에 가서 꼭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국토교통부 www.renthomeco.kr에 들어가서 꼭 확인해 보시라 라는 얘기입니다.